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눈 주위로 생기는 염증이 아니라 안구 내부 조직에도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구는 공막, 포도막 그리고 망막까지 세 종류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간층이 포도막이고요. 포도막에 생기는 염증이 포도막염입니다. 감염이나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눈이 아프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눈부심도 있고 눈이 충혈되기도 합니다. 포도막염이 주는 눈 건강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을 때 생활 습관은 물론 약 복용과 관련해서도 궁금한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구창모의 문을 열어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고 아프다는 느낌이 들 때 피곤한가, 눈이 건조한가, 결막염인가 이런 여러 이유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공 눈물을 넣으면서 괜찮아지길 바라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포도막염이 그렇습니다. 눈의 내부 조직에 염증이 생긴 건데요.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포도막염.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이성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포도막염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예. 포도막염은 말이 포도가 들어가잖아요. 포도? 네. 포도가 들어가요. 예. 이게 우리 눈을 이렇게 해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껍질부터 이렇게 싹 이렇게 껍질부터 눈알을 이렇게 벗겨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눈 속에 혈관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혈관 조직들,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포도 모양으로 이렇게 딱 나타날 거예요. 예. 눈 속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긴 경우를 포도막염이라고 하는데요. 예. 쉽게 말하면 눈 속에 생기는 염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보통 우리가 결막염, 각막염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결막염은 흰 껍질에 생기는 염증. 각막염은 검은 잡 표면에 생기는 염증인데 포도막염은 이런 거와 다르게 눈 속에 생기는 염증이죠. 조금 더 안쪽에 생기는 염증인 거군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잘 못 들어본 질환이어서 포도막염은요. 이게 흔한 질환은 아닌가 봐요. 흔한 질환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면역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오는 질환이에요. 주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제일 많이 떠오르는 병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 그렇죠. 그렇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관절이 괜찮은데 몸의 면역이라는 그러니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떨어질 때는 이 관절염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눈도 똑같아요. 눈 속에 이 포도막염도 일종의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눈에 전혀 염증이 안 생기다가 병을 이기는 힘, 면역이 떨어지면 눈 속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면역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젊은 층도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역이 떨어지는 질환이 있을 때에 나이와 상관없이 젊을 때부터 또 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또 면역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아무튼 젊은 층에서부터 생길 수 있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포도막염에서 포도막은 그 생긴 형태에서 유래한 거군요. 네네. 그래서 눈 속에 보면은 예. 세 가지 조직이 구성이 되는데요. 네. 홍채 혹시 아시죠? 홍채. 네, 홍채는 우리 조리개. 이게 우리 갈색 모양으로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예. 검은 자로 보이는 사실은 검은 자는 이 홍채 색깔 때문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거예요. 네, 동공이 있고 예. 그 홍채가 있고 그 홍채의 뒤쪽에 보면 물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물을 만드는 곳. 눈 속에 있는 물을 만드는 곳 모양체라고 하고요. 예. 현모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곳이 있고 그 뒤에
망막이라는 필름이 있는데 망막 뒤쪽에서 망막을 먹여 살리는 혈관층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맥락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조직, 홍채, 모양채, 맥락막, 이 세 가지가 포도막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게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면은 다른 주변에 있는 기관으로도 좀 번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죠. 눈에 어쨌든 중요한 조직들인데 혈관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 이 혈관들은 눈 속에 있는 망막, 특히 망막에 어떤 혈관이나 영양이나 산소를 공급하는 곳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망막에 당장 영향이 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망막에 염증이 오면 시력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고요. 예. 네. 그 앞서 이제 면역 이상 반응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네네. 그러면 이렇게 염증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군요. 예, 예를 들어서 예.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예. 네, 비슷한 면역에 어떤 이상이 있는 질환이니까. 음. 그거 말고도 베체트병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만 생기는 눈에 염증이 생기는 베체트병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몸에 균이 침범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세포들이 뭐 백혈구, 임파구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하겠죠. 제거하기 위해서.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어떤 균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침입을 하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군인들이죠. 뭐 백혈구, 임파구들이 마구 동원이 돼서 전쟁을 일으키면 거기에 나오는 그 반응들 전체를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외부에서 균이 침범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눈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예. 이 단백질들을 평소에 건강할 때는 이건 내 단백질이니까 내 거야 이렇게 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막 스트레스, 과로, 잠 부족 막 이런 거 막 생기면서 몸에 병을 이기는 힘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쟤는 내 단백질이 아닌 것 같아. 내 단백질인데 내 단백질이 아닌 것 같아 하고 가서 막 공격을 하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면역과 관련된 면역이 약해졌을 때 눈 속에 염증이 생기는 기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바깥에서 뭐 균이 침범을 했을 때 막 가서 공격을 해서 제거하려고 할 때 생기는 염증을 감염성. 균이 침범을 하지 않았는데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내 단백질을 적군으로 규정을 하고 마구 공격하는 그런 비감염성 염증이 있겠죠. 예. 감염성보다 비감염성이 더 많습니까? 비감염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균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세균인 건지 아니면 바이러스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세균도 있을 수 있고 예.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곰팡이균일 수도 있고 예. 또 기생충, 눈에만 또 오는 기생충,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런 기생충균들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눈 속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군요. 가장 흔한 증상이 충혈인가요? 염증이 생길 때 충혈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충혈이 제일 많고 시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뭐 떠다닐 수도 있고 또 뭐 시력도 좀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예. 충혈이 많거든요. 예. 네. 근데 보통 눈이 충혈되면 결막염이네, 흰자가 결막염이잖아요. 결막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포도막염인 경우도 있는 거죠. 예. 대부분 충혈되면 눈병으로 네. 생각하잖아요. 눈병으로 생각하죠. 특징적으로 포도막염은 검은자와 흰자 사이 그 경계면 부위의 흰자가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은자와 그러니까 각막과 결막 사이 경계면이 되는 그 흰자 그 부위가 굉장히 빨개져요. 포도막염은. 예. 다른 부위는 별로 안 빨개지는데 왜 검은자 옆에 흰자가 동그랗게 이렇게 빨개지지? 요게 특징인데요. 네. 그거를 딱 체크하고 보면은 눈 속에 염증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일반적인 눈병 하면 이제 흰자 부위 전체가 빨개지잖아요. 전체가 빨개지죠. 예. 그런데 포도막염은 그 검은 눈동자와 그 경계면이 빨개진다는 경계면의 특징이 흰자가 있군요. 굉장히 빨개지고요. 예. 그렇군요. 혹시 그 포도막염의 염증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홍채, 그러니까 우리 검은자 색깔을 만드는, 우리는 이제 검은 갈색이잖아요. 홍채, 동공을 만드는 그 홍채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비교적 가볍게 지나가요.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충혈도 아주 오래 가지 않고 그 염증 안약을 사용해도 쉽게 좋아지거든요. 예. 그런데 뒤쪽, 망막 쪽, 저 눈 속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맥락막이나 이런 곳에 염증이 생기면 망막에도 영향이 미쳐지면서 시력이 나빠지죠. 예. 더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하.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합니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요? 검사는 예. 도대체 균이 있냐, 아니면 균이 없는데도 염증이 생겼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예. 피검사로 가능해요. 네, 피검사를 해보면 네. 균이 있는 경우에는 균이 침범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면역과 관련된 그런 인자들을 혈액에서 찾아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면역과 관련된 수치가 굉장히 높으면 이분은 면역과 관련된 질환으로 염증이 생길 위험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혈액에 있는 특별한 인자 같은 것들도 있어요. HLA 뭐 이런 건데, 예. HLA 같은 어떤 특별한 인자들이 보통 사람들은 없는데 검사를 했더니, 피검사에서 봤더니 HLA라고 하는 백혈구에만 있는 특수한 어떤 항원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것이 양성인 분들은 이 사람은 눈에 염증이 잘 생길 뿐 아니라 강직성 척추염도 잘 생기겠구나. 둘 다 면역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검사를 통해서 다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 사람은 결핵이 많고, 결핵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균에 의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서, 그렇죠. 네, 엑스레이를 찍고, 간단한 엑스레이를 찍고, 또 이런 것들이 또 꼬리뼈 근처에 척추에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몇 개의 사진과 피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죠. 네. 그런데 한 가지는 예. 90%는 이런 걸로도 잘 안 나와요. 네,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10% 정도에서 피검사 같은 거를 하면 이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거. 예. 그럼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까? 네,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그냥 면역에 이상 있는 질환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내과에 류마티스 내과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하고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류마티스 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과에서는 치료 방법이 다 똑같거든요. 네, 균일 경우에는 균에 맞는 항생제, 뭐 항균제 이런 거를 쓰면 되고요. 네. 균이 아닌 모든 면역 질환은 면역 억제와 관련된 그런 약들을 사용하니까 치료는 가능한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네.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치료 방법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 예. 맞습니다. 포도막염도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까?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빨리빨리 치료를 하는 게 눈 속에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상을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특히 눈 뒤쪽에 생긴 망막 쪽, 이 깊은 곳에 생긴 염증들은 빨리 치료를 해야 망막의 손상도 적고 예. 시력도 잘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런 건지,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예, 예를 들어서 사실 제일 많은 거는 눈 속에 있는 염증의 포도막염에 제일 많은 균에 의한 그런 원인은 톡소플라즈마라고 하는 기생충이에요. 눈에 사는 기생충인데요. 기생충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것들을 키웠을 때 예. 거기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어허, 감염이 예. 됐을 때 예. 많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 어떤 것들이 나한테 감염이 돼서 그게 피를 타고 오던지 해서 눈 안으로 들어와서 눈 속에 망막에 그런 염증을 일으키고 눈 속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은 빨리 진단만 되면 그 기생충을 죽일 수 있는 약을 써서 죽일 수 있거든요. 예. 네, 죽일 수 있으면 시력도 손상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고. 네. 근데 이게 늦어지면 이 기생충 같은 것들이 황반이나 이런 시력에 굉장히 중요한 것에 염증을 일으켜서 시력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눈이 뭔가 이상하거나 충혈이 있거나 하면 이게 포도막염은 아닌지 한번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인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HLA라고 하는 그런 항원 같은 특수 항원 같은 것들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평소에 건강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서 면역이 병을 이기는 힘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평소에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이게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도 잦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염성인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항균제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감염성인 경우에는 내가 병을 이기는 면역의 힘이 떨어졌을 때 내 눈 속에 있는 정상 단백질을 적으로 규정해서 마구 공격하면서 벌어지는 염증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조금만 염증이 덜 생기도록 조정을 해주는 약을 쓰면서 내 면역이 증가를 다시 하게 되면 염증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발이 잦는 것은 내가 평생 동안 이 면역을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과로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잠도 부족해질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렇죠.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니까 또 다시 재발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네. 항생제, 이제 항바이러스 같은 게 기본으로 쓰이는 거죠. 네, 세균이 들어오면 항생제를 쓰고요. 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되고요. 이게 먹는 것도 있지만 눈 속에 주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이러스가 특히 눈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예. 네, 항바이러스제를 주사하기도 하고 항곰팡이, 항균제 그런 약도 쓸 수 있고 예. 아까 항기생충약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군요. 생물학적 제재라는 건 어떤 겁니까? 생물학적 제재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면역을 억제를 시켜서 염증을 줄여주는 약인데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면역을 억제시키면은 염증은 줄어들죠. 근데 이게 사실 오래 쓰기에는 이 생물학적 제제 같은 것들이 되게 몸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호르몬 계통의 항염증제를 1차적으로 쓰고요. 예. 이 스테로이드제에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생물학적 제제 같은 거를 사용해서 면역을 아예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반응을 하면 적을 물리칠 수는 있지만 전쟁에 의한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게 전쟁을 심하게 하면 눈 속의 염증 때문에 다칠 수 있으니 전쟁을 좀 살살 해라. 너무 심한 대포 같은 거 쏘지 말고 소총 같은 것만 좀 쓰고 예. 대충 그렇게 해봐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눈 속의 염증은 없어지지만 이런 것들 대신 해주는 거죠. 대신 싸워주면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몸에 다른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몸 상태를 잘 따져가면서 써야 되고요. 최근에 또 뭐가 있냐면 면역을 조절해주는 그런 약물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면역을 좀 증강을 시키거나 좀 일정하게 주사를 맞아서 면역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서 이런 염증을 아예 오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약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었으니 눈에 염증이 오면 먼저 안과 선생님을 만나고
또 류마티스 쪽 내과 선생님을 만나서 류마티스 쪽에서 이런 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약을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협진도 필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눈 속에 염증이 너무 많아서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눈 속에 고름 같은 것들이 막 잡히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면 그 자체로 망막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눈 속에 염증이 너무 많이 퍼져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눈 속에 있는 이런 염증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죠. 제거를 하고 염증을 많이 제거를 하고 약을 쓰면 눈에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보이는 것도 빨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완치라기보다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 질환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이것은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의 이상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을 적군으로 규정을 해서 공격하면서 생기는 염증이 눈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몸에서 병을 이기는 힘이 강해지면은 좋아질 여지가 많은 거예요. 약을 조금 쓰더라도 회복이 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을 항상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하면 면역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병을 이기는 힘이 충분하면 이런 내 눈 속에 있는 단백질을 적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하는 일이 없어지니까 재발을 덜 하거나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치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완치가 되긴 해요. 완치가 되긴 하는데 재발이 자꾸 되는 건데 이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완치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포도막염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의 이성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시고요. 강진의 땡벌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약 복용을 권유받아도 망설이고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먹어야 하는데 되도록 늦게 먹는 게 좋다는 생각도 합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고지혈증 치료제는 혈관 건강을 위한 거지요? 그렇죠. 이미 왜 10대 후반이나 20대부터도 동맥 혈관벽에 지방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소위 말해서 왜 죽상경화라고 해 혈관에 노폐물 쌓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혈관 안쪽에 구멍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인데 그게 시작이 되긴 한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진행되니까요. 고지혈증이 바로 이 죽상경화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제라는 것은 바로 죽상경화의 위험성을 줄여서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치료제라고 생각하면 진단과 함께 복용을 같이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고지혈증이라고 그럴 때는 우선 시작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도 초반에 한 식사요법, 운동, 금연 같은 그런 치료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시행하면서 동시에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생활습관 개선만 먼저 시작할 수도 있죠. 결국은 개개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라든지 현재 그 소위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우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먼저 생활 습관 개선부터 앞서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근데 약 복용에 좀 소극적인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약을 먹는 부담 때문일까 싶은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 소위 말해서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이런 건요. 그 자체로는 자각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진단도 혈액 검사를 해야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편한 게 없으니까
현재 왜 약을 먹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근데 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약을 드시면 굉장히 장기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잖아요. 그게 또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노인 환자의 경우는 장기 기능도 떨어져 있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으니까 약물이 또 증가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혹시 부작용 생기지 않나 하는 것도 복용을 꺼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프거나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마련이지요. 예. 그렇죠.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콜레스테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뱃살 나온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일정 부분 맞습니다. 예. 사실 비만의 경우 고지혈증 가능성 당연히 올라가고요. 고기, 특히 기름기가 많은 소위 포화 지방이 많은 그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부는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육류를 매일 먹고 그러면은 고지혈증과 직접 관계가 있겠지만 예. 고기를 조금씩 드시는 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뚱뚱하고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만 고지혈증이 있을 거다. 이게 반드시 맞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다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마르거나 채식을 주로 드시는 분들에게도 고지혈증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 기름기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안 먹으면 절대로 안 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음식을 통해서 몸에 들어오는 콜레스테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이 체내에서 합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사람도 또 마른 사람도 얼마든지 고지혈증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연령이 올라가거나 다른 고위험 인자가 겸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 양도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콜레스테롤과 함께 중성지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지혈증 하면은 몇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전체, 통 콜레스테롤 양도 측정하고 소위 말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LDL 콜레스테롤도 측정하고 또 좋은 쪽의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HDL 콜레스테롤도 측정을 하는데 하나 더 측정하는 게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사실 이 콜레스테롤과 약간 결을 대비하기는 하지만 어쨌건 기름기는 맞고요. 예. 비만하고 훨씬 더 관련이 높습니다. 중성지방은.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 식사에 따른 변화가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는 편인 것도 특성이고 운동으로 비교적 쉽게 저하되는 편이기는 하지만은 유전적인 소인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400이나 500 이상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조절하기 역시 어렵다는 것도 또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튀긴 음식이나 또 고기, 과자 즐기는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그렇죠. 이 가족력이라는 게 또 재미있어요. 당연히 유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동일한 생활 환경에 노출되는 측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모든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먹는 게 좀 더 가공식품 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너무 달거나 정제된 당을 많이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족들이 사실 좀 일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전과 함께 동일한 생활 환경에 노출되는 측면, 그것 때문에도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이 같이 고지혈증을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같은 환경에서 지내고 또 같은 직업군에 있을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예. 어느 정도는 그렇죠. 네. 이 건강검진하면서 고지혈증 소견이 없는데도 한 나이가 50대쯤 되면 고지혈증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수치를 잘 확인해 봐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족에 대한 말씀은 제가 금방 드렸고요. 가족력은 일종의 질병 공동체니까 생활 패턴이 비슷해 자주 온다는 것도 있고 50대라는 뜻은 뭐냐면 연령이 높아지면 역시 그것도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정상이어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로
고지혈증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따라서 50대가 됐을 때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혈청 검사를 한 번씩 해서 나의 수치를 확인하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지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고지혈증 약을 먹어도 가족력이 원인인 분들은 약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요. 예. 약을 드시면서도 사실은 생활 습관을 꼭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식사 습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동일한 생활 환경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만든 새로운 가족력이 생길 수 있어서요. 그런 면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식습관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바꾸어줘야 약의 반응도가 훨씬 높다는 거는 연구 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식사 습관 아니면은 뭐 수면 패턴, 뭐 예를 들면 가족 중에 한 명, 부부 중에 한 명이 밤에 잘 때 반드시 TV를 켜야지만 어떻게 된다.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못 자잖아요. 예.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뭐 위생이라든지 뭐 등등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절하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반응이 훨씬 떨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에 대한 반응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의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걸 그렇죠.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약 복용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가장 1차로 사용하는 게 스타틴이라고 불리는 약 종류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종류가 꽤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약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반감기가 뭐 30분에서 30시간 정도 범위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보면 약효 자체는 보통 하루 내지 수일 정도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약을 시작하고 우리가 체크하는 거는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후 4주 내지 8주 정도의 혈청 검사로 어느 정도 반응했나를 확인하고 약물의 양을 조정하거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주에서 8주 정도 후에 그렇죠. 확인을 해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약으로 수치가 조절되면서 그 혈관이 좁아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고지혈증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맥경화, 죽상경화의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그중에 위험인자 하나를 우리가 없애고 가급적이면 동맥경화, 죽상경화가 진행되는 걸 막아보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예방한다면 당연히 혈관이 좁아지는 거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거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네. 당장에 어떤 큰 치료를 한다기보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십니다. 예. 자,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고지혈증 치료가 필요한 이유 가장 큰 게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결국 또 우리가 가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결국은 혈관 합병증을 막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예. 그리고 혈관은 아시다시피 온몸을 다 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신 혈관에 동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장기, 사람이 살면서 생명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 그리고 뇌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결국은 뭐 심근경색증이나 뭐 중풍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우리가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심장과 뇌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생활에 큰 불편은 물론이고 또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다른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고지혈증 약까지 먹어야 된다고 하면 약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드시는 분 입장에선 부담은 큰데 예. 또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고지혈증 유병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 또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더 열심히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그 노인 환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이미 갖고 있어서 드시는 약이 이미 뭐 10개, 20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노인이기 때문에 장기 기능이 저하돼서 약물 대사 기능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약물끼리 상호작용을 하거나 약물의 부작용 나올 위험도도 높겠죠. 그래서 노인의 경우 참 잡숫기 어려운 상황이고 환자분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럴수록 또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투약 후 부작용 여부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피면서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약물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국 부담과 그러니까 부작용이나 안 좋은 점도 하지만 그래도 얻는 이득을 잘 정중을 가려서 더 필요할 때가 많으니까 치료가 필요하면 열심히 잡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부담스럽겠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더 잘 챙겨서 드셔야 한다는 거고요. 네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 습관을 많이 돌아봐야겠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에서 약물 치료의 경우는 기본으로 생활습관 교정과 나란히 가야지 효과가 더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럴 때 어떤 생활습관을 봐야 되나 이거는 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활습관 중에서 우선 먹는 것 신경 쓰셔야겠죠. 예. 그래서 적절한 에너지를 섭취하고 포화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 그래서 뭐 비만이 되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너무 열량을 적게 섭취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돼서 채소,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음주 안 좋겠죠. 술 많이 드시는 거. 그렇죠. 음주 피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런데다가 금연은 뭐 아주 지극히 당연합니다. 혈관 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굉장히 빨리 진행시키거든요. 그래서 금연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식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 살쪄서 조금 빼고 싶어 그래서 왜 최근 몇 년간 소위 저탄고지가 유행하잖아요. 네. 저탄수화물 식사, 고지방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요런 거 괜찮으냐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고지방이라서만 나쁜 게 아니라 이 저탄고지 방법을 쓰면은 초반에는 살 빠지는 효과는 꽤 나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예. 건강에 좋은 게 아니고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저탄고지는 앉아 쓰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야 되겠고요. 요거는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다가 운동하셔야죠. 당연히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 요상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한 주일에 150분 정도, 즉 5일로 나누면 하루에 30분이 됩니다. 그리고 강도는 어느 정도를 하느냐? 중간 정도의 강도다. 그건 실제로 어떻게 알죠? 그거는 운동을 하시면서 땀이 약간 촉촉하게 배어나오고 숨이 살짝 가쁜 정도, 그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적어도 일주일에 5번은 하시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주시라. 이 정도의 생활 습관은 꼭 지켜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누가 어떤 게 좋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도 물론 들어야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족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고위험군이라면 고지혈증 약을 미리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참 표현이 어려워요. 예. 미리 복용이라는 표현이. 글쎄 어떤 점에서는 고지혈증 약이라는 걸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 미리 복용하는 것, 예방 목적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콜레스테롤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다 긍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에 따르면은 이미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미 앓고 있고 과거에 알았다면은 심혈관 질환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 경우는 위험군 중에서도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그거를 매우 낮은 정도 55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원래 자기 혈청 농도의 50% 이상, 절반 이상 감소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어쩌면 미리 복용한다는 말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예. 일반인들이 보는 걸로는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거나 낮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라면은 뭐 말이 되겠고요. 그거 외에 일반적인 고위험군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뭐 뇌졸중이라든지 뭐 경동맥 질환이 있다거나 말초 동맥 질환이 있다거나 복부에 동맥류가 있다. 이럴 때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도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낮추어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비교적 낮은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비교적 일반적으로 괜찮다 할 때 무조건 미리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고위험군, 뭐 당뇨병이 있건 어떤 혈관 질환이 있건 이런 경우에 한해서 비교적 정상 범주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라도 우리가 약을 미리 쓴다는 의미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미리 복용한다는 말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 복용할 필요는 없다. 예. 네, 맞습니다. 뭐 전문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겠죠. 예. 네, 맞습니다. 고지혈증 수치가 잘 관리된다면 그럼 도중에 약을 끊을 수도 있을까요? 원칙상은 고혈압이나 당뇨하고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계속 먹어야 될 때가 많지만 예. 만약에 아주 비만이었던 분이 살을 뭐 5kg, 10kg 이상 빼거나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 실제로 끊어도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도 생활 습관, 그러니까 먹는 것과 운동과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잘 조정하면서 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내가 잘 관리해서 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처방까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운동하고 먹는 거 고치고 생활 습관 바꿔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약을 또 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비만이 아주 심하거나 예.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 분이 비교적 단시간에 스스로 체중 조절하면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릴 경우 일부 돌아오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완전하게 정상화되는 경우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드물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일정 부분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완전 정상화가 대부분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쉽지는 않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지혈증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위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